네, 경환정학사건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마 국내 유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는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다 미국 이란 전쟁 협상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많이 다루는데 오늘 그래서 경환정사고 자주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에는 너무 격변하는 정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더 늘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알찬 방송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벨라루스를 공격하겠다고 입장을 낸 모양이지요? 네, 네. 사실은 그 공격하겠다는 날짜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일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선전포고를 한 거네요?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했다가 지금 철회를 했어요. 일단. 철회를 했어요? 사실상 철회를 한 건데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면은 저 이게 꽤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언론에서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으면 그 러시아 옆에 이제 벨라루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국경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국경지대에 이제 통신탑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통신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 러시아가 드론 조종을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드론이 바로 이제 그 통신탑을 통해서 이제 신호가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통신탑을 없애라라는 요구를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해왔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5월달에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통신탑은 물론이고 벨라루스 전역에 걸쳐서 500개의 전략적 군사 및 물류 목표물을 식별하고 있다. 즉 여기 전쟁 나면 여기 500개 타격 목표 공격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16일 이번 달 6월 달 들어서 16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새로운 드론 편대를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뭐 당장 이제 쳐들어갈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런 와중에 17일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그 러시아의 브리안스크에서 그 벨라루스에 있는 청소년 축구단이 휴양을 이제 온 거예요. 여름 휴가차 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버스를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축구단 코치 아내가 사망하고 어린이들이 여러 명 이제 다치고 뭐 중태에 빠지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 우크라이나가 지금 벨라루스를 어떻게든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지금 뭔가 수를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제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금 국경 상황이 전례 없이 긴박한 상황이다 경비를 강화해라 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일에 문제의 이제 이 경고가 시작되는데 젤렌스키가 갑자기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 사람이 요즘은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걸로 브리핑을 대신을 해요. 뭐 기자회견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트럼프 스타일이네요. 네. 그래서 텔레그램에 주로 이제 많이 올립니다. 텔레그램 채널들에 막 올리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문제 그 통신탑 이거를 일주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직접 철거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딱 두고 그래서 그 시한이 이제 내일이 마감인 거예요. 일주일 시간을 두고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벨라루스가 러시아군에 연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휘발유, 경유 이런 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연료 공급을 중단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완전 내정 간섭인 거죠. 내가 휘발유를 어느 나라에 팔든 그건 내 맘인데 그걸 왜 너가 이제 팔아라 말아라 하는 거냐. 그리고 통신탑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벨라루스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시각각 전쟁 이제 개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23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어떤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3월에 러시아랑 벨라루스 사이에 안보 보장 협정이 체결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벨라루스가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가 당연히 군사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6조를 언급해서 그 협정 6조. 6조 내용이 뭐냐면 그냥 공격 받으면 도와준다 이게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벨라루스 공격하면 핵 쓸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벨라루스가 사실 군사력이 별로 없어요. 그 인구가 900만 명인가밖에 안 되는 되게 인구가 적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군사력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작하면 벨라루스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전혀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 루카셴코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는 절대 전쟁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조에 따르면 뭐냐면은 그 벨라루스의 주권이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핵무기를 써도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면 벨라루스 순식간에 이거 점령 당할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24일 날 젤렌스키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너네 그 통신탑에서 더 이상 신호가 안 오더라? 가동 멈춘 것 같더라? 이제 공격할 명분이 없어졌네. 네. 안 공격해도 될 것 같아. 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벨라루스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뭐 이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도 쓰셨는데 벨라루스 건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라고 쓰셨는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런 흐름들을 계속 확대해서 벨라루스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럼 이제 벨라루스가 아무리 그래도 공격을 받았는데 계속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반격을 할 거고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근데 벨라루스는 이제 국방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벨라루스의 위치가 또 중요한 게 러시아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럽에 있는 거죠. 네.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게 벨라루스란 말이에요. 그 벨라루스에 지금 러시아가 그 핵무기 배치를 했던가 어디 그런 기록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오레시니크라고 이제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배치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볼 때는 벨라루스가 상당히 러시아의 전진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러시아 본토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더 빨리 자기들한테 날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벼르고 있는 발트 3국이 벨라루스랑 붙어 있기 때문에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벨라루스를 통해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유럽으로 이제 확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보면은 벨라루스가 뭘 했길래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갔느냐?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슨 통신 중계기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기름 팔고 네. 기름 판 건 솔직히 이걸 전쟁 지원이라고 할 수 좀 애매하죠. 네. 네. 아무튼 그게 명분이 돼서 공격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그럼 우크라이나에 기름 판 나라들 다 명단 뽑아봐.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한 나라 명단 뽑아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 나라들 공격할 명분이 있어. 독일, 뭐 영국 이런 데 우리 공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럽 전체 전쟁이 되는 거죠. 이건 네. 유럽 전쟁으로 바로 확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바로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폴란드랑 붙어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런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유럽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지원을 거의 이제 끊고 있고 유럽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고 유럽은 지금 열심히 돈 걷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럽이 지원을 끊으면 바로 우크라이나도 전쟁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사실상 유럽의 뜻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럼 유럽은 도대체 왜 갑자기 전쟁을 하고 싶어졌나? 전쟁을 이렇게 확전시키면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완전 무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2년 안에 러시아가 유럽을 쳐들어온다라는 게 사실상 정설로 그냥 퍼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이 전쟁 준비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라고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럽 각국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봐라 다른 나라들 다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게 현재 상황을 네. 중계를 하고 있어. 각 나라들이 다. 네. 그래서 어디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뭐 심각하네. 민간인들이 그 훈련소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막 이런 거 막 보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안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유럽이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럽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항상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했지. 뭐 나폴레옹도 러시아 공격했죠. 유럽이 뭐 러시아만 공격했습니까? 네. 히틀러도 러시아 공격했죠. 근데 러시아는 유럽을 공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유럽은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할 거야라는 어떤 그 강박
공포 이런 공포. 거에 빠져 있어요, 사실. 예, 항상 이제 뭐 이런 게 음모론에 있고. 가깝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거꾸로 말하면은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싶은 상황 아닌가 유럽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지금 유럽 경제도 어려운데 뭔 전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치인들 의사 결정자들의 처지에서 볼 때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전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젤렌스키 같은 마음이죠.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만도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이 막 압도적으로 반대하면 당연히 못하긴 하겠지만 일부 트럼프가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백날 반대해도 저 일부 머저리 같은 놈이 한 명이 있으면은 그냥 막 확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대만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황당했던 건 이란하고 미국하고 MOU 체결이 딱 됐잖아요. 되자마자 대만 총통이 우리는 중국하고 다른 나라다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네. 왜 도발하죠? 예, 그러니까 유럽 전쟁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갑자기 우리가 전쟁해야 되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 막 이런 선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황당한 전쟁 거죠. 나면 어차피 다 끝인데 저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다 죽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살아남을 줄 알았으니까 전쟁 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미 정권의 실체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이익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살려준다라는 그 환상, 믿음 이런 것들이 유럽에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의 지금 재무장 흐름 중에도 가장 두드러지는 나라가 지금 독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네. 지금 무장이 됐습니까? 지금 독일의 이제 메르츠 총리가 2025년 5월 14일에 이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독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목표가 2035년까지 8만 명의 신규 병력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수백억 유로의 특별기금, 국방비 증액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무장에 착수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에 있는 군수업체들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독일에 이제 유명한 헤클러운트 코흐라고 이게 소총 만드는 회사거든요. 독일 군이 쓰는 소총인 거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합니다. 좀 이렇게 고급 소총으로 좀 유명한데 무기 수주액이 1년 만에 2배로 증가를 해가지고 좀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영국 공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그 독일의 유명한 기업 중에 라인메탈이라고 있어요. 이건 대포 만드는 회사인데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연간 탄약 생산량을 4배로 늘려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미국보다 생산 속도 추월했다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직전까지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독일 하면은 유명한 게 자동차잖아요. 뭐 그 폭스바겐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산업에서만 매달 15,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었고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2025년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독일 경제가 완전히 휘청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야 이제 무기 공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면서 실업자들이 이제 무기 공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국방부랑 수주를 맺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도 무기 한번 팔아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막 열심히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홀거 노이만이라고 공군 중장인데 이 사람이 6월 15일에 그 텔레그래프랑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은 오늘 밤이라도 러시아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러시아가 나토의 어느 나라를 공격하든 한치의 예의도 없이 런던에 대한 공습과 동일한 대응을 촉발할 거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콜라반도, 흑해 여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독일 공군이 여기를 타격할 거다, 타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군의 뭐 국방백서 이런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어디를 우리가 공격할 거다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장성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 공군 중장이라는 사람이 영국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야 우리는 지금 러시아 어디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좀 이 전쟁에 완전히 지금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전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 전범국들이 무장을 하게끔 주변 나라들은 그걸 냅둡니까? 그게 좀 황당한 건데 어.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히틀러가 집권을 해가지고 나치가 재무장을 하는데 원래는 그 재무장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었고 그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너네 재무장 하면 안 돼. 네. 이게 있었어요. 근데 막 그건 다 무시하고 재무장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놔뒀어요. 왜 놔둬? 왜 놔뒀냐면 독일이 재무장을 하면 저게 소련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라고 본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들 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대전 난 네. 건데. 그렇죠. 소련이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저기가 위험하다. 저 자본주의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막아주면 된다. 독일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좋다고 무기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결국 영국, 프랑스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멍청한 짓. 아니 교훈을 못 찾네요, 유럽은. 그 정도로 다급하다는 거겠죠. 뭐 그렇죠. 교훈을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최종 국면, 결국에는 전쟁으로 다시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말로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도 재무장이 한참이죠. 지금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는 소리 있더라고요.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진짜. 그래서 저번에 그 무슨 만찬 이유인가요? 이유 거기 회의 때 G7 회의 때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옆에 가 둘이 앉아서 네. 뭐 2시간 얘기했던 막 우리가 그게 화제됐는데 그때 다카이치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해가지고 혼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불쌍하다. 그 정도로 거의 왕따 상황이라는데 어쨌든 이 왕따를 헤쳐나가려면 내가 무장을 해서 그냥 전쟁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재무장 상황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일단 독일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우린 군대도 안 가질 거야. 우린 전쟁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독일은 좀 달라요. 독일은 군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법을 냈냐면 민간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강화를 해서 민간이 군대를 통제를 하면 다시는 전쟁을 안 일으킬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있어도 된다라는 건데 일본은 그조차도 하면 안 돼. 일본 너네는 아예 군대 자체가 없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자위대라고 해서 군대나 똑같은 다름 없는 걸 이제 만든 거고 1976년에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1%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국방비가 아주 극히 이제 제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2023년부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국방비가 2023년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팍 치고 올라갑니다. 거의 벼랑 절벽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2023년부터 1%를 초과를 하면서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부족하다. 더 올려라. 막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방위비 예산이 많이 올랐고 또 하나 이제 일본의 군비 증강에서 주목할 만한 게 미사일을 그렇게 계속 개발하고 수입하고 있어요. 그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공격 무기인데 이런 공격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원래 일본은 우리는 방어만 할 거야. 우리 공격하는 것만 막을 거야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위대를 만든 건데 지금은 우리 반격만 하는 건 좀 방어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반격도 할래. 반격이라는 건 적 기지도 우리 공격할래. 근데 그 반격이 적이 나를 먼저 공격하면 반격을 하는 게 반격인 거잖아요. 하지만 말이 그런 거지 실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저기도 공격하고 싶고 저기도 공격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어요. 원래 이제 항공모함이 없었는데 이걸 이제 헬리콥터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뜰 정도는 아닌 헬리콥터만 뜨는 그런 항공모함인데 이걸 개조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항공모함으로 그래서 F-35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으로 지금 2대를 개조를 해서 사실상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쟁 준비가 착실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완전히 완료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내년엔 대만 전쟁 난다. 2028년에는 뭐 유럽 전쟁 난다. 이런 소문들을 계속 돌리는 이유.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전자권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개입을 안 하고 싶어도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다 빨려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죠. 이 아니 정도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랑 아까 벨라루스. 싸우면 러시아가 들어오고 유럽이 들어오고 다
그럼 우리나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어딘가에서 전쟁이 나면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겁니다. 대만 중국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만 중국 전쟁도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상황, 뭐 미국의 상황, 이 안 좋은 국내 정치 상황들을 뚫기 위해서 저런 오판을 할 놈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진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하면서 각 나라가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란이 어떻게 해서 미국을 압도했을까? 주변 미군 기지를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많은 그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 푸틴 너도 지금 유럽 갖고 공격해버려야 된다. 우리가 초반에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유럽 나라들을 다 쳐버렸으면 진즉 전쟁 끝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만 전쟁도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양안에서만 일어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 사전에 공격해버리는 게 훨씬 유용하다라고 판단하겠죠. 네. 그럼 뭐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 1차 타격 목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로 벨라루스만 공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를 공격하는 그 주변국에 있는 기지들 뭐 다 공격을 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 하면은 이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느냐 명분은 있어요. 뭐 이런저런 뭐 1차 세계대전 하면 뭐 누구를 암살해서 일어났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 한 명 암살했다고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고 그 배경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 어디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 용어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한테 군주론. 네, 군주론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 생각보다는 오래된 이론은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이론에 가까운데 그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저 말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라고. 왜냐하면 트럼프 표정이 약간 멀뚱멀뚱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네. 그랬을 거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 있는데 신흥 강국이 이제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강국은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지위가 천년만년 가기를 원하는데 신흥 강국은 자기가 더 크려고 보니까 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패권국을 넘어서야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나는 거다라는 게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 1차 민주당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약간 왜냐면 비슷한데요. 아, 어쩔 국내 수 없나 정치에도? 보다. 네. 뭐그 모순이라는 거는 충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네,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언젠가는 세력이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고 기득권도 바뀌는 거고. 그럼 당연히 기존 세력은 현 질서를 유지하고 싶고 신흥 세력은 질서를 바꾸고 싶고. 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세계를 주무르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대영 제국 해가지고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아마 이러는데 독일이 급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다 영국이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결국 영국이랑 한판 붙은 거죠.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고 그렇게 지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은 결국 이제 독일과 일본도 막 그 아시아를 다 잡아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아를 다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프랑스가 어디 가져가고 있고 또 어디 네덜란드가 어디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어디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판 붙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흥 강국이 결국 급부상하면서 기존 강국들과의 충돌 이런 게 이제 발생한다는 건데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원래 기존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패권들이 이제 무너지는 틈을 타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중간 나라들도 막 힘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볼 때는 쟤네들 왜 저렇게 크지? 너무 컸는데 이제 좀 밟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을 해가지고 전쟁이 난다기보다는 기존 패권국이 쟤네들 더 이상 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밟아버리는 것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유럽도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겁을 내는 상황이 아니라 러시아랑 한판 붙어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러시아 너무 컸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지금 증강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손 놓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근데 있는 사람들은 거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에이 그래도 전쟁 나겠어? 다 죽는 건데?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2022년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전쟁 나면 핵전쟁이잖아요. 네. 그럼 지구가 멸망하는데 누가 그런 판단을 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는 걸 보면서 아 전쟁이라는 게 진짜 날 상황이 되면 나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제 핵전쟁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핵을 많이 가진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핵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러시아한테 덤볐다가 러시아가 핵 쏘면 끝장나는데 근데 결국 전쟁 나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고 이란은 핵무기가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결국 전쟁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핵을 못 써요. 핵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쓰는 거지. 그 전에 쓸 수 없는 무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핵이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누군가는 무조건 이득을 얻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이 죽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살고 나만 이득을 얻으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는 다들 자기는 살고 이익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방도들이 머릿속에 막 구상이 있겠지만 자 지금 역사는 그 구상들이 번번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예상대로 전쟁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 정신을 차리기엔 너무 늦은 상황 아니냐. 미국이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다. 결국 최종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마지막 수순 세계 대전을 벌이고 완전히 그 패퇴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빨려 들어갈 위기다. 그래서 아주 지금 전국을 유심히 보고 우리도 다 지금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세계 정세들, 이 혼란한 보안 수사권마저도 폐지가 안 되는 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계속 세계 정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전체 그림을 봐야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갈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못했었는데요.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 연속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 군대에 나쁜 기풍이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 요 내용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한국 군의 특징이 뭐냐면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군대라는 게 전쟁에 대비해서 있는 건데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작전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알아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 장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평소에. 전쟁 전투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잘해가지고 승진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성들 우리나라 국군 장성들은 뭘로 승진하느냐? 자기 부대 유지를 잘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승진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감점.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발령도 안 좋게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 없는 군대 만드는 게 모든 장성들 장교들의 관심사입니다. 전쟁 준비 어떻게 뭐 해서 뭐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군인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훈련하다가 사고 나면 뭐 누구 다치면은 괜히 나 승진에 지장 생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그런 황당한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기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되게 웃긴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초병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대 앞에서 이제 경계 근무 서는 사람들이 실탄이 없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초병이 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실탄이 없는 거는 그 총을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뭘 감시해? 네. 갑자기 대응을 못하는데. 네. 갑자기 어떤 폭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군대 무기 탈취하려고 와. 근데 가까이 오면 쏜다라고 했는데 너 총알 없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몰래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보다 못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왜 그럼 실탄 안 주느냐라고 하면 사고 날까봐. 그렇죠. 네. 그렇죠. 괜히 실탄 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이거예요. 자살하거나 상관 쏴죽이거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실탄을 줬었는데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실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실탄을 지급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민간인한테 총을 뺏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황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건장한 뭐 남자 몇 명이 와가지고 초병 두드러 패고 총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이제 사고가 나면 다시 실탄 지급했는데 또 막 총기 사고가 나. 그럼 다시 또 실탄 회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라는 거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5년에 이제 민간인이 초병을 폭행하고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실탄 다 지급해. 그래서 앞으로는 후방의 경계 초소에도 실탄을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예상대로 막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그 경계 근무 서다가 막 동료 쏴버리고 막 상관 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실탄을 직접 지급하지 말고 탄통에 넣고 탄통에 자물쇠를 잠가서 그걸 갖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물쇠 열쇠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탄통에 자물쇠를 2개를 달아가지고 네. 2명이 각각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복잡하다. 그래서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초병은 보통 이제 2명이 2인 1조로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저놈이 날 쏘지 않게 내가 열쇠 간수를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병이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는 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황당한 이제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부심이나 뭐 사명감 같은 게 생기겠어요, 정말? 걱정되네요. 네. 네. 심지어는 올해 1월 달에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 어차피 실탄 안 줄 건데 총기를 뭐하러 주냐, 총기 대신에 3단봉을 휴대하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처리하는 네. 일도 있었는데, 이제 3단봉이면 진짜 이제 경찰이 되는 거죠. 군인이 아니라.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거는 보고 체계나 지휘 체계 같은 게 사건 사고를 안 내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일단 은폐하는데 급급합니다. 그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은폐 축소해가지고 엉터리 보고를 하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고가 올라와도 사실 그 보고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초병에게 실탄을 맡기면 왜 사고가 나냐? 군인들이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총 준다고 해서 그 총으로 남들 쏴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징병제의 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군대 데려와 가지고 억지로 총 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10명, 20명 처음 보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몰아놓고 24시간 365일 같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옥보다 군대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막 발생을 하고, 이 갈등이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유명한 말이죠. 네. 이게 뭐냐면 끔찍하고 결국 안타까운 얘기. 참으면 자살하게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주변 사람 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2014년에 연달아 일어나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그러면 야 이거 징병제 하지 말고 남들 다른 나라처럼 모병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모병제를 하지 못하는 게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징병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작전 계획이 기본은 뭐냐면 이 태평양 사령부의 구상이에요. 공군과 해군은 미국과 일본이 맡고 한국은 육군을 맡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을 비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군이란 게 결국은 병사 숫자잖아요. 공군이나 해군은 뭐 비행기, 배 이런 게 중요한데, 육군은 그냥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군은 일단 육군 병사 수를 몇 명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은 이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은 북한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를 그 점령을 유지를 하려면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군정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네. 군정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 점령하는 거 딱 보면 미군이 들어가 갖고 있으면 이라크 사람들이 계속 저항을 하잖아요. 그걸 막아내고 지켜내려면 병사들을 계속 거기에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규모의 지상군이 있어야 북한 전 지역을 점령을 해서 군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통해서 이 비대한 군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병제로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해 연평부대 방문해서 얘기했잖아요. 선택적 모병제 이거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이 자리에 있는 이상은 이 정책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 개혁 분야, 특히 국방 개혁 분야는 주한미군을 빼고 군대 자체를 정상화해야지 거기가 시작. 있는 채로 그거를 그 조율과 그 협의를 하려고 주한미군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들은 자주국방의 정책이 아니죠. 국방 개혁은 거의 막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판인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한미군을 내보내기도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고. 근데 언제까지 같이 살 수는 없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오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